진실의 축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슬람 공화국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며 저희도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워싱턴 전역에서 새로운 내러티브가 강하게 밀어붙여지고 있습니다. 언론과 소셜미디어는 이제 이 전쟁이 통제 불능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미 어떻게든 이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번 주에 우리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전쟁을 실시간으로 재정의하려는 조직적 움직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서방 언론의 헤드라인이나 논평만 보면 모든 것이 통제불능이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미 통제력을 잃고 작전도 탈선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식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 적극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점부터 시작해보죠. 어쩐지 모든 언론계가 무시하기로 결정한 사실인데 바로 이 전쟁이 겨우 몇 주밖에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몇 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미 보셨듯이 일부 평론가들은 즉각적인 완전 붕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뭔가 잘못됐다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마치 핵 인프라를 해체하고 미사일 시스템을 약화시키며 여러 영역에 걸쳐 정권 네트워크를 타격하는 복잡한 군사 목표들이 즉시 완료되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전쟁은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서구 언론은 오늘날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완전히 잊은 것 같아요. 그들은 시간의 흐름에 대한 감각도 없고 순서에 대한 이해도 없으며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작전에 대한 인내심도 없어요. 모든 것이 즉시 해결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실패했다고 여기는데 전쟁에 있어서는 이런 게 진짜 분석이 아니에요. 그건 무지일 뿐이죠. 이제 미국이 실제로 이번 작전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게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 듣고 보는 언론의 과장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고위 관계자들은 목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 틀 안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어요. 그리고 그 목표들은 모호하거나 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목표들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합니다. 여기서의 목표는 핵 프로그램과 그 재건 능력 파괴, 그리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재건 능력 약화입니다. 정권이 이 지역에서 테러 대리 세력에 자금을 대고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주요 정권 기반 시설을 제거해서 국민들이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에요.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미사일 생산 시설, 드론 시설, 해군 자산, 이란 혁명 수비대 관련 인프라, 그리고 정권이 국내외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 의존하는 지휘 및 통제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밀한 타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전체 작전 상황을 보면 통제불능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하나씩 역량을 약화시키는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그 현실을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과 비교해보세요. 피어스 모건이 트럼프에게 가능한 한 빨리 전쟁에서 빠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작전 도중에 중단하면 안정이 생기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메건 켈리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누구도 외국을 위해 희생해선 안 됩니다. 저는 그 4명의 군인들이 미국이 아니라 이란이나 이스라엘을 위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 내내 가짜뉴스의 챔피언이었던 악시오스가 그 점을 강조하는 보도를 내보냈어요. 제이디 밴스는 이스라엘의 전쟁전 평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악시오스는 이를 즉시 미국이 오도되었거나 이 일에 끌려들었다는 주장으로 왜곡했어요. 그리고 증거는 이란인들이 아직 봉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면 그 주장은 즉시 무너져요. 왜냐하면 이란 국민들은 아직 봉기하지 말라는 명확한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들었어요. 레자 파슬라비 왕세자, 네타냐후 총리, 트럼프 대통령 모두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불과 며칠 전 센트콤 사령관 브래드 쿠퍼가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미국의 시각에서 내부 봉기의 시기가 더 넓은 전략적 순서의 일부임을 분명히 했어요. 한번 보세요. 제 주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훌륭한 국민이 아니라 정권과 이슬람 공화국을 공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조언을 계속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점령된 지역에서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내에 머무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대통령이 말했듯이
언젠가 여러분이 나올 수 있는 명확한 신호가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지금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이란 내부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망설임도 아니고 결코 실패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먼저 외부에서 압박을 가하고 체제를 구조적으로 약화시킨 뒤에야 내부 행동의 여지가 생기는 조율된 접근 속에서 보이는 절제입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조 켄트와 같은 사람들이 주도하는 미국 대중을 조종하려는 지속적인 심리전을 드러냅니다. 저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다시 묻습니다. 누가 그에게 돈을 주고 있나요? 어쨌든 비평가들이 왜 그들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말할 때 그들이 언급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기다림이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공포, 즉 이란의 지상군을 투입하는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집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몇 시간마다 새로운 논평이 쏟아지면서 이 상황이 이라크처럼 흘러가고 있고 침공이 임박했으며 이것이 장기 점령이나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이어질 계획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주장은 오해에 기반하고 있거나 많은 경우에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특수작전부대와 제한적인 지상군 투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누구에게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논의들은 카르그 섬과 같이 전 세계 에너지 흐름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장소를 확보하는 것 등 매우 구체적이고 가치가 높은 목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란 이슬람공화국에 의한 확산이나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고농축 우라늄 400kg을 확보하거나 반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나요? 이 두 가지 모두 미국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목표가 명확하고 기간이 정해진 임무입니다. 이라크에서 일어난 일과 이를 함께 보는 것은 솔직히 너무 단순한 분석입니다. 이라크는 전면적인 침공, 장기간의 점령, 그리고 수년에 걸쳐 전체 정치 체제를 재건하려는 시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명확하게 정의된 목표에 연계된 제한적인 작전들로 장기적인 점령이나 통치의 징후는 전혀 없습니다. 이란은 이라크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고 다른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라크와 달리 이란은 서방의 우호적이고 잘 기능해 왔으며 세계 공동체에서 진보적인 국가로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란 국민들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특정 지도자를 제거하기 위해 누군가가 만들어낸 구실로 외부에서 개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차이점은 계속해서 지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크라는 단어는 복잡한 상황에서 사실과 현실을 논의하기보다는 토론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을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입장은 너무 일관적이어서 거의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정권 교체는 이란 국민에게 달려있다고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았고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조 켄트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그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전쟁의 목표는 정권을 약화시켜 더 이상 지역적, 세계적 위협으로 활동할 수 없게 만들고 내부 변화가 가능해질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틀입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이 반응의 원인을 살펴보세요. 이는 단순 의견 차이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는 허위 정보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특권이 있습니다. 먼저 허위 정보는 잘못된 비교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라크와 비교하거나 미국이 이스라엘 때문에 이 일에 끌려들었다는 주장, 혹은 몇 주 단위로 측정되는 일정이 실패나 수렁을 의미한다는 생각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특권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여러 세대가 전쟁을 실제로 겪지 않고 성장해왔습니다. 억지력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적대적인 정권이 아무런 제재 없이 행동하도록 내버려둘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이 말이죠. 그래서 반응은 종종 잘 모르거나 감정적으로 이뤄집니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다른 선택지를 무시합니다. 수십 년 동안 대리 테러 조직을 구축하고 미국인의 표적으로 삼으며 전 세계 여러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영향력을 확장해온 정권이 실질적인 제약 없이 계속해서 활동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이 작전이 겨냥하고 있는 같은 정권의 기반과 연결된 여러 전선에서의 활동을 통해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위험이 줄어든다는 생각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입니다. 억제력이 없으면 확장을 부추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장은 이란 영토나 심지어 중동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잡음과 헤드라인, 그리고 이 전쟁을 실시간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를 모두 걷어내고 나면 남는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작전입니다. 그 목표는 여러 분야에서 정권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정확히 계획된 대로, 다시 말해 몇 주 단위로 측정되는 일정 내에 실행되고 있습니다. 즉, 미국과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방식으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미국 대중과 언론은 조용히 감사하고 지고 있지도 않은데 진 것처럼 얘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레바논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확인 전에 내러티브가 얼마나 빠르게 굳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차분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자극적인 단어에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말이죠. 지난주 남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알리 슈아이브와 파티마 파투니 두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만에 미디어 생태계의 많은 부분에서 이미 프레이밍이 정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언론인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프레이밍은 감정적으로 강렬하고 법적으로도 민감하기 때문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런 인식이 자리 잡으면 추가적인 사실이 밝혀져도 바꾸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럼 알려진 사실부터 시작해 봅시다. 알리 슈아이브는 헤즈볼라의 알마나르 네트워크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인물입니다. 알마나르는 중립적인 언론 매체가 아닙니다. 실제로 알마나르는 미국에 의해 특별 지정 테러단체로 지정되었으며 공식적으로 헤즈볼라의 인프라의 일부이고 미국이 지정한 테러 조직의 선전 및 작전 부서로 기능합니다. 이 지정은 상징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지정은 이 네트워크가 헤즈볼라의 활동을 위한 모집, 메시지 전달, 지원에 사용되어 왔다는 수년간의 증거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에 따르면 슈아이브는 언론 분야 외에도 이 네트워크와 연관됐습니다. 그는 또한 헤즈볼라의 정예 라두안 부대에서 정보요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알마나르 소속 기자로 위장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라두안 부대는 정치 조직이나 언론기관이 아닙니다. 라두안 부대는 헤즈볼라 내에서 공격작전, 국경을 넘는 활동, 그리고 고위험 임무를 담당하는 특수 부대입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국제인도법상 민간인, 즉 기자를 포함한 민간인에게 주어지는 보호가 직함에 의해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보호는 신분과 행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조직화된 무장단체의 구성원들은 전투원 또는 지속적 전투기능 수행자로 간주되며 정확한 유머는 다를 수 있지만 이는 그들이 언론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민간인 보호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런 사례를 살펴본 법률 분석가들은 일관되게 그 기준을 지적합니다. 즉, 개인이 무장단체에 통합되어 군사적 역할로 기여하게 되면 국제법상 민간인 보호의 추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식적인 구성원 자격을 넘어서도 법은 적대 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 참여 기간 동안 민간인 보호가 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보 수집, 감시, 군사적으로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투원들과 협력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국제적 십자위원회 ICRC의 지침과 널리 받아들여지는 무력충돌법 해석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방위군 슈아이비 언론인 신분을 가장한 정보요원으로 활동했다고 밝힐 때 법적 분석은 즉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질문은 그가 언론인이라는 직함을 가졌는지 또는 어디에서 일했는지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장단체 일원인지 군사작전에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준이 충족되면 그는 민간인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공습을 지지하는 많은 법률 논평가들과 분석가들이 강조한 핵심입니다. 즉, 법은 단순히 언론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장단체에 적극적으로 소속되어 작전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구분을 인식하지 못하면 무장 조직들이 실제로 악용할 수 있는 허점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 테러 단체들이 실제로 그렇게 해온 것을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인 파티마 파투미는 알마에딘과 연관되어 있었는데 이 매체 역시 친헤즈볼라, 친이슬람 정권 성향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해당 세력들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매체입니다. 그녀와 관련된 법적 사건은 직접적인 작전 관여 측면에서는 덜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은 반드시 인지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편향되었거나 심지어 선전 매체에서 일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민간인 보호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이야기가 얼마나 빠르게 하나로 단순화되었는가입니다. 마치 두 사람이 반드시 똑같이 취급되어야 하고 언론인이라는 꼬리표만으로 법적 문제가 역할이나 소속, 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없이 해결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 증거로는 이스라엘이 파티마를 언론인이라서 표적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비난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사건을 분석할 때 우리가 주류 언론에서 보고 있는 것은 진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비슷한 사례에서 지적한 것은 이러한 보호받는 신분의 남용이 여러 무장단체들에 의해 잘 알려진 전술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표적 결정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공격이 발생할 때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보는 것은 작전 요원들을 언론을 포함한 민간인 또는 준민간인 역할에 배치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헤즈볼라와 같은 단체들에게 전략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러한 보호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그 보호를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분명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널리스트로서 이런 의도적인 경계 흐리기가 정말 분노를 일으키거든요. 이건 단순히 이야기를 왜곡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이것은 저 같은 선의로 일하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제 말은 진짜 저널리스트들은 무기도 없이 법적인 보호 외에는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전쟁터에 들어가요. 그들은 자신들이 민간인이고 여기서의 역할이 참여가 아니라 기록이라는 이해에 의존하죠. 하지만 무장단체들이 언론을 위장으로 이용하고 알리 슈아이브 같은 요원들이 정보나 군사활동을 하면서 언론인인 척할 때 그 경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지역에서 모든 진짜 언론인들이 더 위험에 처하게 만들죠. 다음에 누군가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 우리는 그들이 기록하는 건지 작전을 수행하는 건지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호함은 전쟁 지역에서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언론기관들이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언론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든 자동으로 보호받는 민간인이라는 생각을 강화할 때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이제 이 공격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의 자유, 언론인을 겨냥했다는 주장, 그리고 이것이 국제규범을 위반했다는 생각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분노가 표출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많은 부분은 그들이 누구이고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불완전하거나 의도적으로 단순화된 이해에 기반합니다. 왜냐하면 보도된 대로 그들 중 한 명이 언론인 신분을 가장한 헤즈볼라 라드완 부대 요원이었다면 법적 기준상 그는 민간인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언론인 보호만을 기준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여기 그가 라드완 부대 유니폼을 입은 모습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공격이 자동적으로 정당화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이 무력충돌법에 따른 비례성이나 검증의 필요성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표적의 범주를 바꿉니다. 그 부분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은 단일 사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력 충돌을 규율하는 실제 법적 기준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다루려 하지 않는 더 광범위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성과 정밀성보다 프레이밍을 우선시하는 언론 환경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영토처럼 다투어지는 전쟁에서 그 구분은 대중의 이해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민간인이고 누가 전투원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어떤 논의도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언론에서 그리고 물론 소셜미디어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럼 이제 좋은 것, 나쁜 것, 그리고 추한 것으로 힘차게 마무리해봅시다. 추한 것부터 시작해볼게요. 바로 여기서 진짜 민낯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모든 것들, 언론의 조작과 경계의 흐림, 그리고 의도적인 언어 오용 때문이에요. 이번 주에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꿰뚫고 이 시스템이 실제로 무엇인지 드러내는 장면을 보셨죠? 신뢰할 만한 보도와 영상에 따르면 이슬람 공화국이 지원하는 민병대들이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직접 이동해 정권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건 사소한 부분이나 부수적인 일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 보여주는 근본적인 변화예요.
우리는 영향력, 자금 지원, 멀리서 하는 조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건 외국인 전투원들이 실제로 이란으로 넘어와서 압박을 받고 있는 정권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은 정부가 더 이상 스스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었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정권이 내부적으로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외부의 힘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정권이 내세우고 있고 수십 년 동안 주장해온 핵심적인 내러티브 중 하나, 즉 외세의 간섭에 맞서고 이란의 주권을 수호한다는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권은 이 지역 전역에서 정반대의 행동을 해왔어요.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를 키우고 이라크에 민병대를 심고 예전에는 시리아에서 아사드를 지지하고 예멘에서는 후티 반군을 지원해왔죠. 다른 나라에 간섭하고 국경 너머로,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공포를 퍼뜨리기 위해 설계된 초국가적 네트워크 전체를 만들어 왔어요. 그것이 항상 현실이었지만 이제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내부로 향하고 있어요. 같은 네트워크가 이란으로 향하고 이라크 민병대가 정권 지원에 투입될 때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정부만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자국민보다 외부 세력에 기대는 쪽을 적극적으로 택하는 체제라는 거예요. 이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완전한 배신이에요. 왜냐하면 정부가 국민을 신뢰하지도 의지하지도 않으며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외부 테러리스트까지 끌어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민병대들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잘 압니다. 이들은 수년간 지역에서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고 미군을 공격하며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정권의 이익을 강제로 관철해왔죠. 참고로 과거 이란 내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똑같은 대리 세력들이 과거에 이란 시위자들을 살해하기 위해 동원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세력이 이제 다시 이란 내에서 이란 민간인들을 상대로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로 심각한 경고 신호예요. 전 세계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해요. 동시에 이것은 이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극단적인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모든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 테러리스트를 들여오는 정부는 더 이상 국가의 권위로서 기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자신이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국민들보다 자신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생존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권, 독립, 저항에 대한 모든 수사는 현실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나라를 지킨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외부 민병대를 들여와서 나라를 통제하고 자국민을 죽이게 하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전쟁의 추악함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게 바로 그 모습입니다. 수십 년 동안 지역 테러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정권이 그 똑같은 네트워크를 내부적으로 자신을 안정시키고 이란 시민들을 살해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간섭하던 정권이 이제 자국에서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리고 시험대에 올랐을 때 그 충성이 이란 국민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 생존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정권이에요. 이건 단순히 추한 것만이 아니라 진짜 압박이 가해졌을 때 그 체제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걸 분명하게 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압박에 대해 말하면 이번 주 나쁜 소식도 여전했어요. 이것은 그 정권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모든 환상을 없애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새로운 행동이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이어져 온 패턴의 연속이기 때문이에요. 이슬람공화국은 이번 주에 이제 12살밖에 안 된 어린이들까지 보안기구에 모집하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이 아이들은 순찰, 검문소, 그리고 IRGC와 바시즈 네트워크와 연관된 내부 단속 역할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매체에서 정권과 직접 연결된 곳을 통해 보도되고 있어 그들 또한 이를 인정하는 셈입니다. 이것들은 실제로 전쟁 시기에 주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필요하다면 억압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 내 실제 기능들입니다. 이게 충격적으로 들려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낯설게 느껴질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이 정권은 이란 이라크 전쟁 동안 대규모로 어린이들을 사용했던 바로 그 정권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12살밖에 안 된 소년들을 전장, 심지어 지뢰밭에까지 보내서 실질적으로 진격하는 군대의 길을 열기 위해 이용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플라스틱 열쇠를 주고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약속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기록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정권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자국의 젊은이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정당화해왔는지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리면 이는 일부가 아닌 수만 명의 아이들이 동원된 일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가난한 지역에서 모집되고 학교와 선전의 영향도 컸으며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오늘날의 현상도 그 시스템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것은 압박을 받는 같은 시스템이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기에는 어떤 모호함도 없습니다. 국제법은 아이들이 군사적 또는 준군사적 역할, 즉 분쟁 환경과 관련된 보조 및 지원 기능을 포함한 어떤 역할에도 이용될 수 없다는 점을 매우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세 어린이들을 전쟁과 관련된 순찰이나 검문소에 모집하는 것은 이러한 기준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미성년자에게 보장된 가장 기본적인 보호조차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법적 문제를 넘어 이는 그 정권의 더 중요한 본질을 보여줍니다. 전쟁 중 자국 아이들까지 안보에 동원하는 정부는 결코 안정적이지 않으며 통제를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까지 단속 역할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권이 인력풀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압력이 높아지고 체제가 균열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점은 그 정권이 이미 자국 젊은이들을 죽일 의지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최근 시위 동안 수백 명의 민간인들이 사망했으며 이 중에는 수백 명의 어린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죽인 것은 바로 지금 미성년자들을 그들의 조직에 끌어들이고 있는 IRGC와 그 산하 조직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끌려가고 있는 시스템은 이미 그들 또래를 상대로 사용되어 온 체제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전쟁에서 아이들을 희생시킨 역사를 가진 정권이며 지금 다시 아이들을 모집하고 있고 이미 아이들에게 무력을 사용하는 의지를 보여준 정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권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정권은 압박 속에서 통제력을 잃고 있으며 살아남기 위해 가장 극단적이고 학대적인 전술에 다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국민들, 특히 다음 세대에게 이것은 단순히 이 체제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체제에 의해 문자 그대로 소모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긍정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좋은 소식, 요즘은 좀처럼 듣기 힘든 이야기, 바로 명확성입니다. 이번 주말 레자 팔라비 왕세자는 댈러스에서 열린 시팩 무대에 가득 찬 관중들 앞에 섰고 자유로운이라는 먼 미래의 환상이 아니라 지금 당장 손에 닿을 수 있는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이 정권과 협상에 안전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단호히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슬람 공화국의 일부 요소가 남아있는 어떤 부분적 합의도 테러, 핵 위기 구조, 그리고 지역 불안정이라는 같은 악순환이 계속될 시간에 벌어질 뿐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인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십 년 동안 서방 정책을 지배해온, 즉 이 정권이 관리되거나 온건해지거나 심지어 지금이라도 개혁될 수 있다는 전체적인 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팔라비는 이것이 결코 온건한 체제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며 유일한 진정한 해결책은 이 체제를 해체하고 이란 국민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판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그는 이란이 고립되거나 극단적이지 않고 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파트너로 통합되는 미래를 그렸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와 그가 키루스 협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확대하는 것, 즉 아브라함 협정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는 심지어 이것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자유로운 이란이 1조 달러 이상의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고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제적 파트너 중 하나이자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란이 미국의 죽음을에서 미국의 신의 축복을로 바뀌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정말 대단한 반응이에요. 이런 모습과 뒤이어진 USA 구호도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전체 연설을 꼭 들어보시라고 강력히 추천드려요. 정말 멋진 연설이었고 그분이 한 연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그게 바로 대조적인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한쪽에는 억압과 공포, 고립 위에 세워진 정권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자기 역사와 국민, 그리고 세계와 다시 연결되는 나라의 비전이 있어요. 반쪽짜리 대책도 환상도 없이 그냥 일을 끝내버리세요. 이것으로 이번 주 방송을 마치지만 언제나처럼 다음 주에도 이 지역의 소식과 이슬람 공화국에 맞선 전쟁에 관한 최신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며칠마다 업데이트되는 JNS 이란 전쟁 브리핑도 계속해서 팔로우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다룰 이야기나 제보가 있으면 소셜미디어에서 에밀리 K 슈레이더, 인스타그램에서는 에밀리 인 텔러비브로 연락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Axis of Truth에서 만나요.